푸틴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나도 한국산 수입을 전면 금지해버리고 전부 중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러시아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스마트폰과 현대, 기아차를 타고 생활하던 러시아인들이 더 이상 러시아에서 한국산 제품을 살 수 없게 된 후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사게 됐고, 중국산 제품들로 정확히 일주일 생활해보더니 이들은 믿기지 않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더니 1억 5천만 러시아인들이 갑자기 거리로 뛰쳐나와 푸틴 물러나라를 외치며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대국민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전쟁을 일으켜도 80%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인기를 하늘 높이 유지하던 푸틴. 한국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뒤 이를 모두 중국산으로 대체하자 현재 푸틴의 러시아 내 지지율은 20% 밑으로 대폭락했습니다. 80%에서 20%로 말이죠. 도대체 러시아인들은 한국산 제품만 쓰다가 중국산으로 어쩔 수 없이 교체한 뒤 무슨 일을 경험했길래 이렇게 러시아에서 대반전이 일어났는지 2000년 5월 7일부터 무려 23년 넘게 집권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본래 소련 시절 KGB 소속으로 근무하던 정보요원 출신으로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정계에 진출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부시장직과 보리스 옐친 정권의 총리직을 역임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사퇴한 이후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듬해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민주주의에 따른 러시아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지만 다수의 부정선거 의혹과 정적들을 암살한 의혹, 집회 및 언론 탄압 행적으로 인해 이전부터 사실상 독재자로 간주하여 왔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내 푸틴의 지지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지난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76%라는 말도 안 되게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또 한 번 러시아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요. 영국 더타임스는 예정된 당선이었지만 압도적인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재자란 평가를 받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민 사이에서 이처럼 높은 인기를 누리는 비결로는 경제적 성과가 꼽힙니다. 푸틴 대통령이 처음 정권을 잡았던 2000년 러시아 경제는 엉망이었습니다. 1991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옛 소비에트 연방 해체를 선언한 이후 러시아는 시장 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1998년 루르라는 폭락했고 대부분 러시아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14년간 경제는 안정됐습니다. 이 기간 국민의 가처분 소득은 7배 증가했습니다. 고유가 덕분에 경제는 성장세를 누렸고 러시아는 주요 7개국 G7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인기 뒤엔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인 논리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냉전 시기 미국과 나눠 가졌던 슈퍼파워 지위를 반납하면서 러시아인들의 상실감은 컸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크라이나가 영구적으로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4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달여 만에 푸틴 지지율은 80%대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스트래트포는 크림반도 병합으로 러시아인의 자신감을 되살려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저유가와 서방의 제재 여파로 2015터부터 2016년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때도 푸틴 지지율이 타격을 입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정치학자 드미트리 오레슈키는 독일 공영 ARD-TV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의 인기 비결에 대해 군사력을 강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이 세계의 군사적 전략적 과제를 지원하는 일에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러시아인은 푸틴 대통령을 미국에 맞서 저항하고 싸우며 러시아를 드러내주는 인물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푸틴의 지지율이 80%에 육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푸틴은 자주 러시아 언론들을 모두 크렘린궁으로 초대해 생중계를 통해 국민과의 대화라는 생방송 질의응답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우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놀라운 점은 한 번 생중계가 무려 5시간에 육박합니다. 이 생방송 도중 러시아 국민이라면 아무나 질문을 할 수 있고 푸틴이 이에 직접 답하고 해결 방안까지 그 자리에서 직접 내주는 자리입니다. 지난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현지 시간 TV 라디오로 생중계된 연내 국민과의 대화에서 4시간 동안 68개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무려 4시간 47분 동안 85개의 질문에 답했던 지난 2013년이 기록을 깨지는 못했지만 환갑을 훌쩍 넘긴 64세 지도자의 모습이라곤 믿기 어려운 체력과 지력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질문들의 구체적 사실과 수치까지 들어가며 자유롭고 확신에 찬 어조로 답하는 모습은 생방송을 지켜본 많은 러시아인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 문제 해결과 도움 요청에 상황을 파악한 뒤 해결해주겠다 라고 어김없이 약속하는 태도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헤아리는 진정한 지도자의 이미지가 풍겨나왔다고 러시아 언론들은 극찬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 이후 푸틴의 지지율은 더 많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례 없는 서방의 제재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31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여론조사기관인 레바다 센터는 이날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8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지난 1월 69%보다 14%포인트 상승했고 최근 수년간 지지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NYT는 전했습니다. 레바다의 데니스 볼코프 이사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많은 러시아인이 초기에 충격과 혼돈을 느꼈지만 러시아가 서방에 포위당하면서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보내야 한다는 믿음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보내야 한다는 믿음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응답자 일부는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래야 하는 때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 모두가 우리를 반대한다. 푸틴 대통령이 우리를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산채로 잡아먹힐 것이라는 생각이 깔린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그동안 푸틴이 한국에 보복하겠다고 수차례 말했었는데 이번에 이를 시행에 옮겼습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병행 수입 허용 품목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스통신은 31일 현지 시간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법무부에 보낸 문서 초안에 따르면 삼성 스마트폰은 병행 수입 목록에 남아있지만 디지털 개발부는 삼성 스마트폰을 수입 허용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막수트 샤다예프 러시아 디지털 개발통신부 장관은 산업통상부와의 논의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에 뒤지지 않는 중국 제품이 있다는 점에서 삼성과 LG 스마트폰을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놓고 보복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러시아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던 한국의 현대차. 그런데 전쟁 후 푸틴이 한국산 자동차까지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버리면서 중국산 자동차가 러시아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28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중국 승용차 시장 정보 연석회 CPCA를 인용해 올해 1터부터 2월 중국 자동차 수출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한 68만 2천 대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내연기관차가 62.2%, 전기차가 37.8%를 차지하는 등 전기차 비중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중국 자동차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올해 1터부터 2월에만 중국은 러시아에 지난해 수출 물량 16만 2,150대, 위 절반에 육박하는 7만 9,285대를 수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0% 급증한 수치입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자동차 산업 컨설팅 업체 아프토보스 대표 타티아나 그리고리예브나는 이날 통신에 외국 자동차 기업 가운데 현재 러시아에 남은 것은 질리, 하발, 장와이 자동차, JAC 모터스 등의 중국 기업밖에 없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시장에서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 자동차들이 연말까지는 6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인들이 극대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디자인과 성능이 최고 수준인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겨울이 긴 러시아의 맞춤형으로 히터 기능과 배터리 용량을 대폭 키워 러시아 현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러시아 맞춤형으로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고 이를 통해 러시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자동차를 현대차가 제공한 것이죠. 자, 그런데 푸틴 때문에 한국 차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중국 차를 산 러시아인들은 중국 차가 더 싸지만 자동차 곳곳이 전부 싸구려 플라스틱이다. 이건 최악이다. 히터를 틀면 기름을 일주에 3번이나 넣어야 한다.
현대차는 2주에 한 번만 넣으면 됐는데 이건 차이가 너무 심각하다 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 신차가 러시아에서 6개월 동안 고장률이 77%, 운이 정말 좋아야 고장 안 나는 자동차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품질이 심각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중국산 버스는 브레이크가 고장나 러시아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차가 베트남에서 현대차를 밀어내려 했다가 대망신을 당해 화제입니다. 상하이차는 과거 한국 기술을 빼돌려 성장한 회사인데 베트남인들은 중국산 오토바이에 이어 차에서까지 크게 당해 중국산이라고 하면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차는 한국 내에서도 기술 먹튀 기업으로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1999년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돌입한 쌍용차는 2004년 상하이차에 매각된 바 있습니다. 상하이차는 인수 당시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연간 차량 생산을 30만 대로 늘릴 것을 약속했지만 투자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15만 대 생산에서 9만 대 수준으로 후퇴했죠. 인수 후 신차 개발도 일절 없었고 디젤, 하이브리드, 중앙통제장치, 리튬 전지 등 쌍용차의 최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의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상하이차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소유한 회사인데 결국 중국 정부 주도로 기술을 빼돌렸던 사건입니다. 상하이차는 쌍용차 생산 철수와 함께 밀리그램 브랜드를 사들였습니다. 2005년 영국 밀리그램 로버가 파산한 뒤 난징자동차에 팔린 바 있는데 상하이차가 2007년 난징자동차 그룹을 인수해 밀리그램을 자회사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쌍용차 기술력을 더해 자국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죠. 중국 자동차 산업은 상하이차가 철수한 2009년 이후 빠르게 성장했는데 당시 33만 대에 불과했던 중국 자동차 수출은 밀리그램 또한 2012년 베트남에 진출해 수출 활로를 모색했는데 당시 품질 문제로 불과 몇 개월 만에 철수하는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7월 도요타와 현대차를 잡겠다며 다시 베트남에 진출했고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태국 생산 모델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산 자동차도 관세 없이 베트남으로 수입할 수 있어 밀리그램 또한 태국 생산분을 그대로 수입해왔던 것입니다. 상하이차는 2016년부터 태국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해 연간 20만 대 이상의 차량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태국과 인니에서는 도요타, 미쓰비시, 스즈키, 혼다 등의 공장이 있어 이 또한 베트남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밀리그램은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SUV, 크로스오버 2종을 내놨는데 현대 투싼과 코나를 공략한 차종입니다. 밀리그램가 내놓은 판매 가격은 3천만원, ZS, 과 4천만원, HS 대로 한국 및 일본 회사 동급 차량보다 20%부터 50% 정도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차의 진출에 한국이나 일본, 심지어 현지 브랜드 빈페스트 역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중국 차들이 베트남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6억 동 3천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타려면 적어도 베트남에서 중산층 이상일 텐데 굳이 중국차를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브랜드는 2개인 반면 일본은 도요타, 혼다, 마쓰다 등 10여 개에 달합니다. 도요타는 2017년 이전까지 베트남에서 확고한 1위였지만 최근에는 현대차와 엎치락뒤치락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차 인기도 높아졌는데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일본 자동차를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현대적인 디자인 및 첨단 기술을 갖춘 한국 자동차를 구입하는 젊은 고객들이 많아졌다는 설명입니다. 현대차는 2017년 베트남 현지 업체 탕콩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아반떼, 투싼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곧바로 도요타를 넘어 베트남 현지 1위가 됐습니다. 연 8만 대 정도를 생산해 거의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 또한 2004년 베트남 현지 업체 THACO와 반제품 조립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해 2020년 3만 9천 대까지 판매를 늘렸고 지난해에는 베트남 진출 후 처음으로 연간 6만 대를 돌파했던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9월 가동을 시작한 이 공장을 바탕으로 올해 베트남 현지 생산을 10만 7천 대 이상으로 늘려 토요타를 제치고 판매 1위를 유지한다는 전략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오닉5, 베뉴, 팰리세이드 등 4개 신차를 새로 생산해 총 12개 모델을 현지에서 생산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상하이차가 비집고 들어오려는 중인데 2025년까지 베트남 북부지방에 생산 공장을 지어 연 10만 대 자동차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 3대 자동차 브랜드로 몰라서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투자 계획을 밝힌 중국 기업은 체리 자동차와 BYD에 이어 상하이차가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베트남 시장에서 밀리그램 자동차 판매량은 약 4,300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베트남 시장 판매는 도요타가 9만 1천 대, 현대차가 8만 1천 대를 팔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하이차의 10만 대 목표는 상당히 도전적인 계획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리그램 차는 잦은 고장과 수리 실패로 이미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빈번한 기술적 오류와 불완전한 수리 서비스 퉁 저품질로 인해 고객의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밀리그램 HS 2.0 트로피 최상위 버전을 구입한 한 시민은 몇백 킬로미터밖에 달리지 않았지만 각종 오류 메시지가 떴고 이는 모든 안전 기능을 비활성화시켰다고 토로했습니다. 그 밖에 시민들도 1000km도 타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 오류가 난다며 밀리그램 기술자조차 해결하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자동차 등록국까지 나서 밀리그램 측에 자동차 불량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에서의 중국산 트라우마를 다시 불러온다는 설명입니다. 일본과의 합작 방식으로 오토바이 제조 기술을 익힌 중국은 1993년 세계 1위 오토바이 생산국으로 부상한 바 있습니다. 방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생산 규모에서 일본을 넘어선 것입니다. 중국 오토바이 시장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시장 환경은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절도 범죄가 급증하고 도시 공기오염 문제까지 불거지자 중국 지방도시들이 잇따라 오토바이 운행 금지 조치를 내놓기 시작했죠. 여기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자국 오토바이 제조업체 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 업체들은 이웃 베트남 시장으로 눈을 돌렸던 것입니다. 베트남은 오토바이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오토바이 대국입니다. 9,800만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길이 좁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 자동차 대신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A는 없어도 오토바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당시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은 일본 업체들 천국이었습니다. 혼다, 야마, 스즈키 등 일본 업체들이 연간 300만 대 규모인 베트남 시장 중 98%를 점유했을 정도입니다. 중국 오토바이 업체들이 베트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건 1999년입니다. 당시 베트남 시장의 주력 제품은 배기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전후의 소형 오토바이였는데 일본산 가격은 1,800터부터 2,100달러 수준이었고 중국 업체들은 비슷한 사양의 제품을 대당 700달러에 수출했습니다. 이를 수입한 베트남 소매상들은 1,200터부터 1,300달러 정도에 판매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는 초반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2000년 베트남 시장 점유율 70%를 넘겼고 다음에는 90%에 육박했는데 그동안 60터부터 70%를 유지해온 일본 혼다를 10%대로 밀어냈을 정도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베트남 정부의 정책에 맞춰 현지 공장을 대거 건설했는데 무려 70개사의 중국 업체가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고장과 품질 불량, 애프터 서비스 부실 등으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10년이 못돼 베트남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말았습니다. 중국 업체 간 출혈 경쟁이 생기자 현지 소매가는 계속 떨어지다가 2004년 17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고철값보다 더 싸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오토바이 한 대를 팔아 약 5,400원 정도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가격을 떨어뜨리다 보니 품질을 낮춰 원가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품질 불량과 안전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2004년 호찌민에서 중국산 오토바이가 운행 도중 차체가 두동강 나는 사고는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애프터 서비스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산 오토바이는 한 번 사면 통상 10년 정도를 쓰는데 중국산은 그 수명이 3터부터 4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것도 1년이 지나면 고장이 잦아지고 3년 이상이 되면 수리보다는 아예 새로 사는 게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2007년부터 점유율이 눈에 띄게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한때 80%까지 갔던 시장 점유율은 30%대로 떨어졌고 2011년부터는 10%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업체들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 오토바이 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중국산 오토바이에 대한 나쁜 입소문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로도 확산돼 현재까지도 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전기 오토바이를 통해 잃은 시장을 회복한다는 계획이지만 여기에서도 베트남인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전기 오토바이 품질은 예상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충전 중이던 중국 전기 오토바이가 폭발해
하얀 연기가 삽시간에 주차장 내부를 가득 채우는 영상이 퍼졌는데 주변 오토바이로 옮겨붙어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청두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중국산 전기 자전거가 폭발해 5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중국 길거리에서는 오토바이 폭발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중국 전기 이륜차 화재로 사망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연 없는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자전거 사용을 권장하면서 전기 이륜차 사용이 크게 늘었는데 배터리 불량이나 과열, 전기압선, 불법 개조 등으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전기 이륜차 화재가 1만 8천 건이나 났고 사망자는 57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중국 전기차의 미래를 예견하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전기차는 최근 자국 내 판매에서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감춰졌던 불량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지리전기차는 주행 중 배터리 팩이 분리돼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체형 배터리로 우수성을 자랑했지만 정작 배터리가 쉽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중국차 수출은 지난 3년간 전기차 부물 등에 없고 가파른 질주를 했습니다. 2021년 200만 대를 돌파하면서 한국을 넘어 세계 3위가 됐고 2022년에는 300만 대를 넘기며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섰죠. 급기야 올해 1분기에는 일본마저 넘어섰습니다. 자동차 수출 급증의 1등 공신은 역시 전기차였습니다. 작년 전기차 수출 대수는 68만 대로 22%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에서는 한호성이 울리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물량으로는 한국이나 일본 등을 제쳤지만 기술적으로 자동차 선진국 수준에 크게 튀진다는 점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16,400달러로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중국 SNS에는 베트남 실패 사례가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차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국산 오토바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동남아에서 패주한 경험을 잘 살펴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만큼 베트남 시장 트라우마가 깊고 컸던 것입니다. 현대차는 7월부터 아이오닉 5를 베트남에서 생산하며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정의선 회장은 하노이 국립대 총장을 만나 아이오닉 5 모형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명문대 하노이 국립대와 산학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입니다. 베트남은 2050년까지 전기차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 전기차 등록 대수는 전체의 0.2%에 불과해 성장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한국은 중국산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품질을 지속 향상시키길 바랍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는 대만의 호국 신산으로 물립니다.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뜻인데요. TSMC의 반도체 영향력을 통해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일본 역시 TSMC에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 처지가 되었을 정도로 나라를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TSMC는 현재 대만 정부보다도 입김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호국 신산이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TSMC가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은 공개석상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의 말이 거슬렸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얼마 전 TSMC의 애리조나주 미국 공장의 장비 반입 행사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표를 의식해서인지 미국 노조와 중산층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노조원들이 이 펍을 짓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들은 두 번째 팹을 짓는데도 물론 도움을 줄 것입니다. TSMC 위 반도체 공장에 모두 노조가 들어설 것이며 노조 조합원은 최고의 근로자입니다. TSMC는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TSMC에 노조가 생길 것이라는 발언을 하자 대만 언론들은 TSMC 경영진이 미국에 신설하는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노조 설립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장중모 TSMC 창업주는 이 문제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열린 산업포럼에 참석해 노조 문제를 언급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노조가 돌아왔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다소 귀에 거슬렸다. 자, 이렇게 솔직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TSMC는 약 52조 원에 이르는 금액을 들여 애리조나의 두 곳의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TSMC에 막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장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장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는 장기간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TSMC의 장중모우는 과거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IT 기업이 성공할 수 있던 배경으로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회사라는 점을 꼽기도 했을 정도로 무노조 지지자입니다.
더구나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노조 설립은 이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온 인물입니다. 장중모는 현재 TSMC 경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TSMC 현 경영진 역시 노조를 바라보는 태도가 장중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미 행정부가 노조 설립에 대한 압박을 하면 TSMC 내부에서도 노조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TSMC 경영진 입장에서는 난처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심지어 미국뿐 아니라 TSMC가 독일 드레스덴의 건설을 추진하는 새 파운드리 공장 역시 노조 설립과 관련된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이미 군대식으로 불리는 TSMC의 조직 문화는 미국 기술자들과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 경제 매체 포춘은 최근 TSMC가 미국계 직장평가 웹사이트 글래스도어에서 무더기 별점 폭탄을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현재 TSMC 미국 지사의 직원 추천도는 27%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 인텔이 받은 85%와 대조적입니다. TSMC 전 현직 직원들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샵 한 달 동안 사무실에서 잠을 잤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주말 교대 근무가 일상인데 일과 삶의 균형이 지켜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샵 TSMC는 복종 문화이며 미국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샵 말 잘 듣는 사람만 원하는 TSMC 기업 문화가 문제다. 좋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었지만 TSMC 리우더인 회장은 오히려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직을 서고 싶지 않으면 이 산업, 즉 반도체에 오지 않으면 됩니다. 결코 높은 연봉에만 의지해 이 산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진정 반도체에 대한 흥미가 있는지에 따라 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맏에 대놓고 거슬렸다. 듣고 있기가 고통스러웠다며 대놓고 반대 의사를 표하는 TSMC 경영진을 세계 패권국 미국에서 이를 좋게 볼 리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미국 정가에서는 본보기로 TSMC 공장을 폭파시켜야 한다는 충격 발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안보 문제가 아니라 TSMC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 읽히고 있는데요. 미 육군대학 개간지 파라미터스 애실린 이 주장은 중국이 대만을 계속해서 위협한다면 미군이 대만 TSMC 공장을 폭파시켜야 한다는 도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러드 맥킨리 미 공군대학 교수 등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자 대만에선 당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맥킨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2차 대전 중 소련군이 후퇴하며 열차 등 모든 자국 시설을 파괴해 독일군의 진격을 늦춘 게 좋은 사례다. 중국 지도자들에겐 TSMC가 절실하다. 반도체 없인 그들이 내세우는 혁신주도 개발을 이룰 수 없고 국가 경제나 군사력에서 뒤처지면 체제도 위협받는다. 중국이 대만 전쟁을 일으켰을 때 치러야 할 비용과 얻을 이익이 60대 40 정도라면 TSMC 폭파 위협은 비용의 5터부터 10 정도를 키울 수 있다. TSMC 폭파 위협은 비용의 5터부터 10 정도를 키울 수 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그렇다면 한반도 유사시 반도체 공장이 있는 한국을 향해서도 초토화 주장이 나올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맥킨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지정학적 위치가 다르다. 일단 한국은 자체 군사력에 의한 억지가 가능하다. 잘 훈련된 한국군이 있고 주한미군까지 주둔하고 있어 외부 침략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반도체 수입이 전혀 없는 북한의 반도체 공장이 필요할 것 같진 않다. 결국 TSMC는 미국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전략을 선택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일본의 느려터진 행정력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TSMC는 일본 서남부에 두 번째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일이 느려터진 일본에서 토지 부족 문제가 그리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 법률은 산림과 같은 도시와 통제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농업용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다가 공장을 지으려는 구마모토는 일본 내 최고 곡창지대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인들은 반도체 산업 허브를 만들 기회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신속히 법을 바꾸고 국민들을 설득해 농지와 산림을 반도체 공장터로 바꾸는 건 일본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TSMC의 악재까지 터지게 됩니다. 지난 2일 주요 외신들은 TSMC가 자사 장비 공급업체 중 한 곳이 해킹을 당해 데이터가 유출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보안, 은 반도체 기업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 고객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애플을 비롯해 세계 유수의 기술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만큼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재빨리 진화에 나섰지만 랜섬웨어 해킹 조직인 록빗은 TSMC에게 데이터 유출을 막고 싶으면 7천만 달러를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TSMC가 안팎으로 시끄러울 한국 기업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 특유의 영업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은 TSMC의 독점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TSMC가 갑질로 몸살을 앓는 것을 지켜본 삼성전자는 정반대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수율이 안정화되자 삼성전자는 아이디어 또는 설계만 가져오면 나머지는 삼성이 알아서 처리해드리겠다는 고객 친화적 영업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부가 첨단 패키지 공정에서 TSMC와 전면전을 선언한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패키지 분야에서 TSMC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율 즉 합격품의 비율 측면에서 TSMC를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나오자 패키지 분야에서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패키징은 쉽게 말해 반도체를 여러 개 쌓거나 묶는 것인데요. 과거 패키징은 외부 충격 및 온도 습도로부터 보호하는 수준의 단순 포장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파운드리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 의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 한계로 반도체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게 어렵다 보니 여러 개의 반도체를 쌓거나 묶어 성능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3D, 3차원 패키징 등 첨단 패키징 기술이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삼성전자의 첨단 패키지 기술을 앞세워 엔비디아와 애플, AMD 등 대형 고객사 확보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TSMC와 달리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지 사업을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점을 앞세워 고객 확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